언론에서는 별로 주의를 안 하던데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일 수도 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면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나는 한 놈만 패겠다. 이렇게 되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대강? 트럼프 행정부가 입각을 했고 네. 중국에 대한 제재가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 굉장히 관심에 초점이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딱 이럴 때 말하자면은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그야말로 압박을 가장 크게 줬던 회사는 화웨이 창업자를 비롯해서 네네. 이 딥시크 창업자까지 모두 예. 모은 자리에 예. 이제 7년 만에 시진핑이 나타났다 이렇게 네. 되니까 예. 밖에서는 좀 지금 중국이 미국의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적인 이념의 근본이 어떻게 되냐면 민간 경제와 국유 경제, 그러니까 사유제와 공유제를 병진한다. 같이 운행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약화시키는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솔직히 좀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민간 경제를 이렇게나 지지하고 있어. 우리 중국 민간 경제 없어지지 않아. 절대 흔들리지 마.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 구호 중에 두 개의 동요하지 말 것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사유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절대 박해받지 않는다. 공유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절대 박해받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가 다 영원히 존속하리라. 그래서 동요하지 마라. 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동요했죠. 그래서 이번에 심지어 마윈 같은 문제 인물까지 불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마윈 왔잖아요. 나 마윈 미워 안 해요. 나 마윈 박해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업인들 다 민간 기업인들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좋아한다니까 서포트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별로 주의를 안 하던데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일 수도 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공 부분에서 민간 기업에게 지불 안 하고 있는 돈들 그거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죠?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그 중국에서 그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관공서나 공공기업, 국영기업 같은데 납품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이자까지 쳐서 다 줘요. 근데 언제 주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5년 정도 끄는 건 보통이에요. 한 5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으면 내 자금이 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이 안 돌면 이제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못 준다고 해야 되나 안 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한테는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까지 그 민간 기업한테 안 주고 있는 돈이 다 합치면 아마 1년 매출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첫째는 이제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상황을 볼 때 이 돈 받으려면 한 5년 걸리겠네 라고 하면 5년간의 금융 비용까지 다 원가에 포함시켜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단가도 조금 높게 책정하고 들어간다. 높을 수밖에 없죠. 국영기업하고 거래를 오래 한 그 민간 기업인들은
그 국영기업 높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국영기업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도 잘 못 쳐요. 다 뭔가 빚졌어. 그래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우리 같은 외국 기업은 이 문턱을 넘기가 너무너무 그렇겠네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돈들 다 청산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워딩을 그대로 하면 청산하라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이건 돌려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시진핑 주석도 이걸 단박에 다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고 존엄이 우리 정책 방향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힘세고 머리 좋은 기업가들은 이 발언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얻어낼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업인 여러분들은 혹시 받을 게 있으면 요청해 보셔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트럼프 2기가 시작을 하고 예. 온 세계가 다 숨죽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이 트럼프 행정부와 발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타이밍에 마침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는 진짜 이제는 조금 우리도 뭐 강대강으로 좀 가보겠다라는 게 정말 없을까?라는 의구심을 아무래도 좀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로 협상하자라고 계속 중국 정부는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네가 나를 어퍼컷을 쳤으니 나는 잽 정도는 던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중국이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죠. 네. 정말 부딪힌다면 우리도 끝까지 해보겠다. 내가 그 말뜻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좋게 말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스탠스인 거죠.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윈이 여기 참석한 것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잖아요. 아 정말 그 놀라운 일이죠. 사실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있었다가 뭐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런 루머의 주인공이었는데 여기 지금 한 자리에 했다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큰 메시지예요.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마윈이 그 성장한 과정에 상당히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ADR 상장할 때도 불법적인 상장을 했고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할 때 이 알리페이 부분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당시 중국은 네. 금융관계법이 이렇게 그 지불을 하고 받고 하는 거는 민간은 못하게 돼 있고 금융기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상장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알리페이 부분을 떼서 자기 개인 회사로 떼고 기존 알리바바에서는 이 지불 처리 부분이 없다.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알리바바의 이커머스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100만 개가 넘는 중간 유통상들이 이제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윈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네 따라 틀립니다. 대도시에 좀 고액 연봉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도 마윈처럼 되고 싶어 이러고 다니지만 길거리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윈 때문에 나는 일자리도 잃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겁니다. 마윈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와서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 사이에 앉히고 시진핑 주석이 앞에서 좋은 얼굴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이제 너의 죄를 모두 사하노라. 그러면서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살려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가로 열고 악덕, 가로 닫고 기업가도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 활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중국 민중들,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그러죠. 중국 인민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신질 생산력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술 혁신으로 뭔가 확실히 달라지게 변모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만 있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실제 그게 가능한 얘기야? 이제 이런 의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딥시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고 GPU도 안 줘서 저성능 GPU 쓰고 네. 뭐 미국에서 박사한 애들 없어서 국산 박사 쓰고 네. 큰 기업도 아니고 작은 기업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인력이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네. 그런 거대 테크 자이언트들이 한 것과 똑같은 성능의 그런 AI를 요만큼의 리소스만 써서 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한테는 광명의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보아라. 이것이 신질 생산력이야. 응?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업인들에게 맞지? 이런 동조도 얻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 우리 성에서도 몇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의 갈 길이래. 우리 이길 수 있나 봐.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조성하는 겁니다. 딥시크는 뭐 정부 쪽의 커넥션이나 정부 쪽의 지원금이 전혀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소위 4대 퀀트 펀드의 하나를 이루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 압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특히 농한기의 시골에 가보면 농사꾼들이 다 PC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보니까 니들이 우리 중국이 노동자, 농민, 병사의 나라인데 가만 보니까 네가 노동자, 농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 지금 한 건데 좀 문제가 있어 보여.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 공산당하고 정면으로 한번 붙어봐?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착안을 한 게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AI를 이용한 기법으로 우리 바꿉시다. 라고 이 노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돈 좀 있으니까 그럼 AI 하려면 뭐 해야 돼? 뭐 GPU 있어야 된대요. GPU가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사기가 어렵대요. 나 돈 있어. 뭐 있는 거 긁어 모아 시장에서.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AI를 개발하려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미국에서 뭐 큰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따고 온 사람들 뭐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쓸 때 그 친구는 일단 손에 닿는 자기가 잘 아는 그런 국산 박사, 국산 대학 졸업생 쓰고 그래서 없는 자원을 아껴가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AI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 과정을 볼 때 여기 어디에 중국 정부가 예쁘다고 돈을 줬겠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약간 예. 그렇게 발표된 내용이 다일까?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자꾸 나오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 딥시크 창업자나 거기 천재 여자 박사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스타로 좀 제시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하니까 무슨 젊은 박사, 젊은 인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요거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네네. 일단 중국이 월반을 하는 체제라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고 얘 천재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들면 팍팍 월반시켜가지고 빠르면 16살에 대학을 갑니다. 16, 뭐 좀 있어도 17.
17에 대학 가는 친구들은 꽤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가는 대학이 어디냐? 북경대학, 청와대학 같은 네. 최고 명문을 갑니다. 네. 그럼 이 친구들이 또 4년 걸려서 졸업을 안 해요. 네. 막 한 3년 되면 졸업하고 그래요. 그러면 16살에 예를 들어서 16, 17에 가가지고 3년에 졸업을 하면 이 친구가 20살이면 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20살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35이야.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스펙 쌓고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나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 그렇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35이야. 근데 내가 천재과야. 그래서 나는 21살에 대학 졸업하거나 20살에 졸업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15년을 일했네. 근데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일반 국가의 한 2배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30년 커리어가 있는 정도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35살 먹은 친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아유 중국은 젊은 애들이 뭐 이런 걸 해서 젊은 거 맞습니다. 천재? 맞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경험이 일천하다든가 또는 뭐 능력에서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항상 어떤 그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중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 경제가 형편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중국 경제의 한 특징인데 크게 볼 때 소위 대외 무역권과 이제 그 대내 무역권이 상당히 유리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외 무역권이라는 건 뭐냐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이 돈을 버는 이 기업군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물건보다는 우리 소소한 것들이 많죠. 뭐 테무에서 파는 물건들 같은 거라든가 이런 일용자파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 위주고 기업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수출이 잘 되면 돈을 잘 벌겠죠. 네. 이 기업들을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경제가 좋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옆에서 철강 회사를 하는 국영 기업이 있어요. 안 사죠. 철강은 되게 지금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밀어내기 하고 있는 품목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 잘하셨어요. 네. 지금 철강이 과잉 생산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덤핑을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상대국 경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덤핑으로 수출한 철강 회사는 돈을 잘 벌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어렵고 밖에서도 조금 가격이 교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아니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요. 중국 내에서. 그러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 기업이 중국의 철강 기업이 100개라면 그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그 중에 비중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안 되겠죠?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100개의 철강 회사가 있는데 5개가 출혈 수출을 하거나 덤핑 수출을 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95개의 철강 기업은 죽을 마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중국이 떼돈 벌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고 저럴 수밖에 없는 식으로 지금 중국의 철강 산업이 지금 절단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에 가까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살려봐라 이 경제를 라는 식의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네. 3월에 양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체로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를 부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 네. 생각보다 그 부양책의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양책이라는 세 글자가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무슨 정부가 와서 무슨 아이스크림을 입에 떠먹여 주는 거를 부양책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이 부양책을 안 쓴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최근 써왔어요.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한테 돈을 넣어주면 그게 풀립니다, 시장으로. 네.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한테 돈을 쓰면 그건 다 어딘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시장으로 다시 안 나온단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썼어요. 내가 공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 1억을 줬어. 그래서 네. 아버지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서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걸지게 저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나요? 일시적이다. 한 번 먹고 나면 다음 날도 못 먹어요. 그럼 뭐냐? 돈을 푼 효과가 반짝 효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소비 쿠폰이요. 소비 쿠폰은 거의 강제적이 되죠. 뭔가를 사야, 네. 뭔가 소비를 해야 거기다 이제 돈을 보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지금 쓰던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 좀 우중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100원을 쓰고 살았는데 전략해서 소비 쿠폰이 30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100원은 쓰고 소비 쿠폰 30원을 더 쓰란 말이야. 이게 정부의 의도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야 30원 요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내 돈 70원하고 정부가 준 소비 쿠폰 30원하고 합쳐서 그대로 100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구환신이죠. 강제로 뭔가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은 안 준다. 내가 쿠폰. 휴대폰 사면 휴대폰 살 때 내가 30% 보태줄게. 테레비 사면 내가 30% 보태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양신 정책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넓히고 있어요. 확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좀 중국의 소비 경기 살아나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최근에 와서야 네. 규모도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그 홍보를 하니까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부에서 3월에 양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대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양회에서의 발표 내용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 외부에서. 이 양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머뭇거려지는데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 뭐였냐면 작년 양회에서요. 예, 네. 작년 양회에서 이 정부 그러니까 당정 역할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경제 운영이라는 건 다 국무원, 말하자면 중앙정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리커창 총리 같은 사람이 양회에 나오면 딱 나와서 그 작년에 우리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는 니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금년에 이런 정책을 펼 거고 이런 성과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 경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이 정부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논의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정책 논의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양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정책 결정은 당에서 하고 정부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3월에 네. 소위 전국 양회가 열리는데 전국 양회가 열리려면 그 전에 각 성에서 양회가 열리고 각 성에서 양회가 열리려면 그 전에 성 아래에 있는 시에서 양회가 열리고 이렇게 네. 계층별로 돼야 됩니다. 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요번 정책은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 알아서 좀 맞춰. 뭐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겠죠? 이게 요번에 없어요. 그걸 그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면
당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그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정부의 높은 사람이 당에서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그나물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는 아주 엄격한 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율을 어긴 사람은 막 잡아가죠. 이 공산당 기율 제1조. 당내 일은 당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행위로서 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게 좋겠냐 저게 좋겠냐 이러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저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 네. 당에서 협의를 하면 자기들끼리는 막 갑론을박을 하지만 외부에 알려지질 않아요. 그럼 올해 양회 이후에 예. 저 밖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어떤 중국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면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초점이 몰려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 중에서도 도대체 중국이랑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지금 진짜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일단은 자기 패를 좀 내놓지 않는 상태로 지켜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보다는 중국은 지금 뭐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우자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좀 참지 그래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적극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를 해오면 중국이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거를 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중국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10% 관세 더 올린 거 정도밖에 없고 뭐 펜타닐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정도밖에 없죠. 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중국을 공격할 태세가 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이며 잠재적 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미 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이제 그 계열에서는 이제 빠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무슨 뜻이냐?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나는 한 놈만 패겠다. 이렇게 되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대강 그럴 리가 없죠.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요걸 어떻게 요리할까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레프트 컷이 날라올까? 스트레이트가 날라올까? 그럼 나는 요렇게 맞고 요렇게 쳐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약간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좀 공통적인 점이 있다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는데 미국도 약간 미국 땅에서 웬만한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좀 정책이 가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미국한테 좀 때려 맞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중국 안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네. 예, 그거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하나의 글로벌 시정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 건 사실 미국이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그 글로벌 하나의 시장에서 본인이 원해서 담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미국 안에서 뭘 팔고 싶으면 다 미국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에 비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중국은 여태까지 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의 최대 수혜를 받아온 국가예요. 네. 여기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나는 절대로 여기서 못 떠나요. 중국의 시각은 이거 여차하면은 미국이 여러 동맹국가 데려와서 우리 패겠는데? 네. 우리는 타이완 수복해서 조국 통일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 미국이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중국은 자국 내에 공급망이 온전히 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내가 모든 걸 내 안에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공급망을 준비해야 돼라는 거라기보다는 미국과 서방이 나를 똘똘 말아가지고 출입을 막을 것 같으니 그러면 난 안에서 다 내가 필요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동기나 방법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미국이 기술 제재를 많이 하고 반도체를 제재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위기감이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공계를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공계 나오면은 그 인생의 막바지가 골목길에서 치킨 튀기다가 외롭게 그렇죠? 그렇게 그 독거노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 젊은이들, 고등학생들 보고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이공계를 가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반도체를 개발해내고 말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 1년에 중국에서 이공계가 600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이 중에 반도체 학과를 졸업한 애들이 70만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 만에 하나, 문자 그대로, 만에 하나 뭔가를 터뜨리는 애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1년에 몇십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잠재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후진적인 요소가 또 많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굉장히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이 판단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크게 보시면 그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시게 되겠죠. 참 그 위기감이라는 것만큼 엄청난 그 동기가 진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약간 어떤 그런 체제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가사의하다는 생각 들고 그러네요. 그게 말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시진핑이 뭐 중국몽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매년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그냥 감으로 이 친구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은 너무나 선진국이야. 특히 한국의 정치는 너무나 선진적인 것 같아. 우리 중국도 한국 같은 정치 체계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중국의 체제나 이념을 네. 계속해서 바뀌어온 이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현재 이념 체계에서 봤을 때 한국의 정치 체계나 한국 정당의 이념 체계나 한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담론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말하면은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봤을 때 수준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효율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근본적인 발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 어딕을 막론해서 공산주의라는 게 출발점이 변증법 사상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태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그러면 갑론을박하다가 이 두 개가 융합승화되면서
정반 합으로 나오면 정반 합의 안 된다. 그 합이 이 한국은 되질 않으니 그러니까 발전이 물질적인 수준의 향상은 있었겠지만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하고 있으며 그래서 정치 체계가 맨날 똑같고 이 정당이 집권하면 전부 왼쪽 끝으로 갔다가 저 정당이 집권하면 모두 오른쪽으로 가버려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만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 깊숙이 한국의 체제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이런 게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굉장히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 네. 예. 아무튼 그런 인상을 이미 중국에서 이미 받고 있고 네. 네. 그런 점에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런 변증법적인 정반 합이 그래도 중국에서는 느리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라고 중국인들은 생각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올해 이후로 중국 경제와 이 미국에 맞서는 혹은 네. 미국의 이 공격을 피해야 하는 중국의 상황은 정말 어디로 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진짜 정말 커다란 물음표인 네. 정도의 상황인 거다. 네. 오늘 박사님 너무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